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의 장민욱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화면이 생각보다 잘 보이는군요. 어르신들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런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기기를 잘 다룰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서를 준비했어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약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인류에게 남겨진 정말 큰 숙제일 텐데요. 그래서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들마다 이 약을 개발하고자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돈이 되니까 개발을 하겠죠. 열심히 개발을 해서 팔면 돈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이 치매에 대한 약물 치료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보고 몇 조에서 몇십 조까지 연구비를 들여가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이 회사들부터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자본금들이 모여졌죠.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정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이 세금을 이용해서 치매를 정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치료에 좋은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치매 약이라고 해서, 또는 치매 예방약, 또는 뇌 영양제, 이런 생각으로 먹고 있었던 이 글리아티린이라는 약들도 최근에 이 급여가 삭감되고 또 급여에 대한 재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드셨던 분들이 앞으로 못 드시게 되는 사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9월 1일부터 더 이상 급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었는데, 이 글리아티린 약이 아직은 좀 이의 제기한 제약회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9월 말일까지 일단은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10월 초부터는 이 글리아티린이라는 약도 앞으로는 받아서 먹기가 힘들어졌어요. 진짜로 치매가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뇌에 무슨 심각한 병이 있어서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했다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은 이제는 글리아티린과 같은 뇌 영양제도 더 이상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뇌의 어떤 인지 기능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 치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 의료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아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앞이 막막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단 현재 치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마땅히 쓸만한 약은 없고, 그나마 드리고 있었던 약들도 급여가 삭감이 되면서 편안하게 드리기가 좀 어려워졌죠. 비싼 검사를 해야만 또 드릴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자,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질문과 답이나 대화도 나눠볼 텐데요. 몇몇 가지 저희 복지관에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77살의 이 여자분이신 할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마음 건강을 돌보면 좋을까요? 아마 77의 할머님이신 걸 보니까 남편분께서 치매이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치매가 있으면은
사실 돌보기가 참 어렵죠.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점이 제일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와가지고 치매를 내가 어떻게 잘 공부를 해야지. 우리 신랑이 내 아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잘 배운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막상 맞닥뜨리면은 계속 이상한 말씀 하시고 내 말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또 성격이 조금 포악해진다거나 공격적이거나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봐야 하나. 사실 하루 이틀이고 뭐 조금 참고 지내는 것도 한두 달이지 마냥 계속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우선 치매 환자 또 치매 이 어르신들이 환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들 모두가 이 치매 환자는 환자다. 치매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늘 환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죠. 저는 의사니까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 내 아내이자 내 남편이자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떠나서 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환자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주입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왜 어제 얘기했잖아. 오늘 산책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너무 다그치거나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대개 단기적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반복해서 주입식 하듯이 계속 말씀을 드려봐야 전부 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알아듣기 좋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귀찮고 짜증이 나도 그냥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을 다룰 때 어제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그치지는 않잖아요. 얘 어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니? 왜 아직도 기억을 못하니? 어제 할머니가 얘기한 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재촉을 하거나 책망을 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다룰 때에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결국 그때뿐이지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고 카톡을 읽는 방법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셔도 사실 그 다음날 또는 그 오후만 돼도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테레비를 작동하는 리모컨을 작동법을 알려드려도 사실 잘 못 하시죠. 요즘은 시청각 자료가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걸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미리 녹화를 해두거나 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맨날 입 아프게 설명하기 귀찮다면은 엄마 이렇게 그 테레비 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미리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에 저장해놨던 나의 설명하는 동영상을 엄마 이것 좀 한번 다시 볼까? 하고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바깥에 외출할 때에도 집 앞에 바로 나가는 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더라도 매일매일 설명해 주면서 뭐 집 앞에 나가서는 왼쪽에는 화단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 아파트 공원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한참 돌아볼까? 항상 똑같은 설명이지만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닥친 상황에 맞춰서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이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가 환자지 우리 아버지가 환자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고 맨날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나만
이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죠. 나의 시간이 많이 뺏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복지적인 정책들도 많이 좋아져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일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장기요양 처방을 받으셔서 장기요양 소견서를 받으셔서 그런 사회적인 복지 혜택도 받아보신다면은 치매를 돌보시는 가족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 내기도 편해지시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환자분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튼튼해야 어르신들을 또 치매 환자들을 잘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의사된 입장에서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면 치매 어르신들이 제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상담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가족분들도 내 스스로의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같이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소변을 잘 가리질 못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에 두세 번씩 맨날 거기 가서 대소변을 치우고 더러워져 있는 침구라든지 옷 등을 빨고 하다 보면은 사실 짜증이 나고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요. 가족분들끼리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잠시나마 짬을 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면은 저처럼 주말에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좀 타본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뛰뛰기나 산책을 좋아하신다면은 요즘 날씨 좋을 때 경치 좋은 곳 찾아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늘도 보고 해도 보면서 좀 마음 전환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저녁에 잠이 잘 안 온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수면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우울증이 깊어진다면은 가벼운 신경안정제 계통의 중독성 없는 약들도 요즘 많으니까 그런 약들 먹으면서 또 돌보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합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으니까 가족들끼리의 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또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서 주간보호 시스템이라든지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노치원 같은 데 가실 수 있도록 주간보호 시스템을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도 꼭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치매 돌보미 서비스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갈 적에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을 맡아서 돌봐주시는 단기 보호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가족들만의 시간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질문에서 중요한 점은 치매는 환자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돌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장민혁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 장민혁 교수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줌으로 이렇게 좀 실시간 영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현재 이 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치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분들에게 저희가 좀 전달해줘야 되는 치매는 어떤 것 때문에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민혁 교수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40대 초중반, 아직은 치매를 걱정할 나이가 아니죠. 제가 자동차 키를 어디다 두었더라,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도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바빠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어이쿠 나한테 치매가 오는구나 걱정하진 않죠.
저희 어머니 이제 환갑이 넘으셔서 이른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저희 어머니는 내가 치매가 오나 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곤 하죠. 이 나이대별로 똑같은 증상이라도 치매를 걱정하는 연령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은이들도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의사생활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은데 저한테 술을 좀 덜 먹으라고 권고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젊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경제적인 부분만 대부분 생각을 하지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치매가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요즘 의학적 기술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 요즘은 저도 이제 TV에 나가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120세 시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세대 때 지금 아마 30대, 40대, 50대, 60대 정도에 걸쳐 계신 분들은 아마 100세 이상에 장수하는 시대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퇴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관절이 좀 약해지고 근력이 빠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듯이 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는 20살 때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는데요. 60세가 넘어가면은 20대의 뇌의 부피에 비해서 한 5% 정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씩 나이가 들 때마다 다시 5%씩 줄어드는데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0세가 되면은 10%, 80세가 되면 15%, 90세가 되면 20% 정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뇌의 노화 과정입니다. 그럼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거의 25%에서 30% 정도의 뇌의 크기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100살이 되어서도 지금처럼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어디 말이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따라서 훨씬 더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많은 정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 뇌의 노화를 막는 것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겠죠.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고 5년, 10년 더 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도 하나도 못하게 될 뿐더러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이 경제적인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추가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결국 건강한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매는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죠. 물론 많은 제약사들과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뇌의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노화만으로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일단 정신건강을 아주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젊은 나이대에 정신건강을 잘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금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검진 잘 받아가면서 내 혈관이 어떻게 더 망가지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60대, 70대 정도가 되었을 때 미리 뇌에 대한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뇌의 혈관 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죠. 저같이 40대 아주 젊은 분들이라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거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된다면은 미리 한번 뇌를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쯤에 아주 극심한 어지러운 병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뇌 사진을 찍어보고 사실 놀랐어요. 저도 생각보다 뇌의 이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이 폭음을 하거나 과음을 하는 습관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뱃살 찌지 않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올 초에 저도 다시 한번 뇌 사진을 또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증상 없이 찍으면 사실 MRI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나의 노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됐나 하는 걸 또 궁금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요. 다행히 5년 전에 찍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따라서 젊더라도 오래 살 가능성이 많고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또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내가 큰 짐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젊은이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세대는 이 아버님, 어머님과의 세대와의 나이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7살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70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사실 같이 늙어간다, 건방지지만 같이 늙어간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신다면 저도 70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정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늙어서 나중에 쓸 돈을 그때 당시에 막 열심히 모으진 않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는 것처럼 이 인지 기능도 저희가 젊었을 적부터 잘 챙겨야지만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잠깐 내용이 나오긴 했었지만 서땡화 어르신께서 질문 주셨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혈압 당뇨는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그렇죠.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이 노인들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어렵네요. 혈압이 먼저냐, 당뇨가 먼저냐. 일단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죠. 저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고혈압, 당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혈관성 치매 때문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전두측두 치매라든지 이렇게 치매의 다른 종류들은 사실은 고혈압, 당뇨의 영향을 잘 받질 않아요. 혈관성 치매가 고혈압에 또 당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혈관성 치매라면은 전체 치매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나 전두측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혈관성 치매가 또 중첩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살펴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치매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이 좋냐 당뇨가 좋냐 둘 중 하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면 저는 고혈압을 먼저 챙기고 싶습니다. 고혈압이 가장 중요해요. 혈압은 이 내 혈관을 거의 24시간 또 1년 365일 계속 망가뜨리거든요. 정상 혈압이라도 혈관은 망가져요. 혈관이 실시간으로 계속 망가졌다가 또 힐링이 됐다가 이런 망가졌다 힐링이 되는 과정들이 1년 365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나의 전신에 있는 혈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혈압이 높다면 또는 아침에는 혈압이 괜찮았는데 점심 내서 혈압이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혈압이 들쑥날쑥하다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따라서 혈압을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갱년기 이후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그 대부분의 연령대, 대부분의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반드시 혈압을 자주 재보셔야 하는데요.
이 갱년기 후에 여성분들이 혈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혈관도 조금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뭐 음주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병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은 또 더 일찍 혈압이 올라가죠. 따라서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혈압약 종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혈압약의 종류만 해도 6가지가 넘고 6가지의 혈압약 중에서 제약회사마다 만들어내는 혈압약과 그 용량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그럼 나한테 잘 맞는 혈압약을 먹으려면 혈압을 자주 재보는 수밖에 없어요. 혈압을 자주 재보고 아침에는 얼마인지, 점심에는 얼마인지 이렇게 하루 종일 두세 번씩은 혈압을 재봐야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에 잘 맞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회사에 출근해서 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혈압이 얼마인지, 자기 전에는 얼마인지, 술 먹은 다음 날에 올라가지는 않는지, 어디 여행 다녀오거나 추석 맞이해서 기름진 식사를 하고 나서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나한테 맞는 혈압약과 용량을 정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라도 한번 앓거나 장염이라도 한번 알아서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다면 혈압이 쭉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똑같은 약을 드셔서는 안 되겠죠. 내가 체력의 변화가 심한 아주 체력적으로 좀 약한 노인이라면은 혈압약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여분으로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가 이 곧잘 장염을 알아서 설사를 좀 하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혈압을 재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의사 양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이렇게 여쭤봐 주신다면은 어르신, 그러면 그렇게 설사를 많이 하고 있을 때에는 약을 좀 바꿔서 드십시오. 그럴 때 드실 수 있는 약만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빼고 다른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나의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같이 상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운동 좋아해가지고 주말마다 자전거나 뭐 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게이트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운동하러 갔다 오고 나면 혈압이 쫙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고 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전날 배가 고파서 저녁 때 라면 한 그릇 먹고 자면은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세세하게 혈압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될지를 잘 기록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당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닌데 당뇨 환자분들 중엔 정말 아주 악질적인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침, 저녁, 점심마다 계속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혈당은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고혈압 때문에 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상처가 만들어졌을 때 염증이 심해지면은 힐링이 훨씬 더 안 되거든요. 당뇨 걸리시는 분들 작은 상처만 나도 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당뇨는 이 상처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염증성 반응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혈당을 아주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당뇨는 내가 먹는 식습관만 잘 챙겨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혈압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요즘은 워낙 이 좋은 식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도 당 조절이 될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많이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이 마블링, 그러니까 지방질이 많이 적고 양념이 좀 덜 돼 있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두부 스테이크 같은 것들도 나와 있잖아요. 콩으로 만든 스테이크들. 그런 것도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은 좋은 드레싱, 그리고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아주 그 씁쓸한 향기가 너무 좋은 그런 채소들은 진짜 밥 없이 반찬 없이도 된장에 조금 찍어가지고 먹기도 참 좋은 그런 식단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뱃살이 좀 나와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닭가슴살 같은 걸 좀 시켜서 먹어봤는데 마늘하고 같이 이렇게 조리가 되어 있는 닭가슴살이었는데 그냥 그것만 먹어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후춧가루 조금 뿌려서 먹기도 괜찮고요. 이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도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는 맛있는 식사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늘 전통적인 식사에만 매달리게 되잖아요. 된장찌개나 김치 같은 것들을 놔서 먹게 되는데 너무 그런 거에만 이 눈을 돌리지 마시고 새로운 식단을 개발해 보면 당뇨 조절에 한결 더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약간만 소화가 조금 된다 싶으면 바로 직후에 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기가 꺼려지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제자리 뛰기만으로도 혈당을 한 40에서 50 정도는 낮추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기호식품들이 있잖아요. 뭐 술이나 담배나 기타 등등의 기호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식품들이 우리의 이제 정신적으로, 기분적으로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기호식품들을 조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땡땡 우리 남자 어르신이 질문을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MRI를 통해서 뇌 촬영을 했는데 촬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만 어르신 스스로는 뭔가 내가 점점 치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그런 의혹을 계속 벗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은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70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주신 질문이니까요.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기억력이 떨어지느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에서는 MRI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사실 치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치매 전체의 70%가 사실 알츠하이머형의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MRI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MRI가 정상이었는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신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신다면은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PET 영상을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확진을 받으시길 원한다면은 타우라고 하는 타우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PET 영상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여만 원 정도 합니다. 두 가지 다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받으려면 2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상당히 어렵죠. 또 이 뇌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뇌의 대사를 볼 수 있는 이 포도당 PET가 있거든요. 이 포도당 PET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FDG라고 부르는데요. 이 FDG PET을 찍어보면은 뇌의 대사 과정, 뇌에서 어느 부위에 기능이 떨어진, 어느 부위가 잘 대사를 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세포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잘 소모되고 있는지를 뇌의 곳곳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기 드렸던 아밀로이드 PET나 또는 타우 단백질 PET는 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MRI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이 고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MRI에서 보기에는 정상이라도 뇌 안쪽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뇌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잘 소비를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가 뇌의 전두엽에 잔뜩 껴있는 분이라면 그쪽이 제대로 먹고 살질 못할 거 아니에요? 기능을 잘 못하니까요. 그럴 때 FDG PET을 찍어보면은 그쪽 뇌의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죠. 초기다, 중기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또는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5년, 10년은 더 버티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비싼 검사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방법이 있는데 신경심리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건망증인지 아니면 진짜로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언어적인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건지 추리력이나 판단 능력 또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숫자 계산하는 계산 능력만 떨어졌다면은 뭐 아파트 계약 같은 거 할 때 그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죠. 보험이라도 하나 들려고 하는데 숫자 계산 못 하시는 분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테스트의 한 종류로 신경심리 검사를 해보시는 걸 사실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MRI는 괜찮은데 진짜로 치매가 오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보험들이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럼요. 있습니다.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내기도 하죠. 근데 치매 그 MRI를 통해서 저희가 치매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았지만 계속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저희가 보험을 든다 생각하시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페트와 타우 검사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우리들 건강을 챙기는 것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우리 전땡땡 우리 남자 어르신이 똑같이 질문해 주셨고요. 현재 최근에 이제 치매라는 질병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TV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뭐 음식들, 운동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막상 자기가 집에서 해 먹어보고 해보려고 하면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실제 그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나 영양제 혹은 음식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 좀 직접적으로 한번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이 특정 제약회사 거를 홍보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우선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이 비타민 B군은 이 뇌신경세포의 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녹황색 채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에도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나 유제품을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죠. 근데 요즘은 아주 신선한 치즈도 많더라고요. 뭐 라코타 치즈라든지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짜지 않은 그런 치즈들도 있어서 치즈 조금씩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누구나 하나씩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 끼니마다 녹황색 채소나 유제품을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영양제처럼 드신다면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종합 비타민제라면 대부분 비타민 B군이 100% 이상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비타민 B의 종류가 다 100% 이상씩 들어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 비타민의 뭐 노인을 위한 비타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비타민 실버 뭐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뭐 치매 예방에 좋은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마 노인분들께 좋은 비타민은 대부분 비타민 B가 확실하게 다 들어있으니까 뭐 충분히 챙길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드신다면은 저는 오메가3를 하나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을 먹기 위해서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불포화 지방이 뇌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는 보고가 상당히 많고 전신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함량을 보셔야 하는데요. 최소한 하루에 1000mg, 그러니까 1g 이상의 오메가3를 드셨으면 좋겠고
오메가3를 만약에 먹는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보셔야 돼요. 내가 1000mg짜리, 1g짜리 오메가3를 먹는다고 그게 다 불포화지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까요? 1000mg짜리 오메가3인데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내용을 쫙 보니까 DHA가 300mg이고 EPA가 300mg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00mg이잖아요. 그거 600mg만 불포화지방인 거예요. 나머지 400mg은 그 불포화지방을 녹여내기 위해서 쓴 포화지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 1300ml짜리 오메가3를 내가 어디 가서 사왔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잘 보시고 DHA하고 EPA의 합산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1300ml짜리를 갖고 왔는데 DHA하고 EPA하고 합쳐가지고 1000ml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 300ml는 포화지방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함량을 잘 보고 가능하면 그 함량이 더 높은 걸 드시는 게 좋죠. 그걸 불포화지방산의 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도가 높은 오메가3를 하나 드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릴 오일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크릴 오일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릴 오일을 드신다면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보고 사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고기 기름, 물고기 기름, 어유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크릴 오일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순도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마크를 받지 못한 크릴 오일은 조심스럽게 드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다른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크릴 오일 먹어도. 근데 이 연세가 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불포화지방산을 정말 잘 먹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시는 어르신들이라면은 저는 꼭 크릴 오일보다는 오메가3를 불포화지방산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순도도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드시면 되겠고, 뭐 인지질 얘기하면서 크릴 오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지질도 흡수가 되면은 결국은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3에도 다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지질이라고 해서 피 속에 잘 녹아가지고 막 혈전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쭉 녹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시키는 거를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오메가3를 먹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드시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또 견과류도 좋죠. 참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고 또 유제품, 치즈, 달걀도 참 좋죠. 치즈, 달걀. 그 다음에 우유가 속으로 좀 받으시는 분들은 우유도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우유가 참 좋은 거는 또 단백질도 많잖아요. 또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량 만드는 데에도 또 이 유제품 같은 게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서 그런 거 좀 챙겨 드시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아주 많은 음식과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해 드린 것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고 대신 중요한 점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라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선에서 잘 챙겨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고요. 네, 민땡호 어르신이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금방 있었던 일도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4차 치매 예방 공개 강좌에서 아마 더 심층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오늘 이 3차 치매 예방 공개 강좌에서 어르신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약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머리에서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을 보충해 주거나 그 호르몬이 좀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약들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을 아무리 보충을 많이 해줘도, 뇌 안에 그 호르몬을 아무리 많이 보충을 해줘도 그 호르몬을 갖다 쓸 세포까지도 많이 망가져 있으면은 그걸 암만 많이 갖다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장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기름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봐야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공장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뇌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약을 암만 많이 먹어도 호르몬이 많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장을 고쳐야 되는데, 즉 뇌를 더 남아있는 뇌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걱정, 고민이 많으시죠. 이렇게 걱정과 고민, 시름이 늘다 보면은 뇌가 복잡해집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뇌를 편안하게 비워보는 연습,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다만 한 10분, 15분만이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내 몸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나의 호흡은 어떻고, 나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지, 나의 발끝부터 나의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집중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좋고요.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신경 쓸 만한 일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호흡 이런 거에 집중해보는 연습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집중을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좋은데요. 이런 거는 사실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햇살 좋을 때, 따사로울 때, 낮 시간에 편안한 산책로를 하나 택하셔서 편안하게 걸으면서 나의 발걸음에 집중해보고 나의 발가락, 엄지발가락, 나의 발목, 나의 무릎, 나의 골반, 내 허리의 자세, 목의 자세, 침을 삼킬 때의 느낌, 호흡은 언제 들이마시는지, 호흡은 언제 내쉬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집중해 보시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집중력도 늘어갈 겁니다. 그렇게 명상을 하는 습관으로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거 좋아하시면 배워보시고요.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미디어 채널들이 워낙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 취미 생활에 맞는 재미난 걸 배워보세요. 요즘 정치 돌아가는 얘기 재미없잖아요. 북한에서 저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골치 아픈 뉴스들은 그만 보시고 재미난 거, 내 취미에 맞는 것들도 한번 찾아서 한두 시간 정도 시청해보고 배워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젊어서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 못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정말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구 치는 걸 좋아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채널을 하나 구독해가지고 당구 치는 걸 차근차근 배워보고 동네에 있는 당구장에 가서 실습도 해보고 말이죠. 또 자전거를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채널들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모든 나의 건강 또 나의 뇌를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는 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림 보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양의 명화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좋은 그림을 골라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나의 마음을 잘 적셔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는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도 제가 요즘 가끔 보는데 명상에도 도움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음악을 소개해주는 채널을 보시는 것도 좋겠죠. 요즘 신나는 트로트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래, 트로트를 잘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을 구독해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집중해 볼 수 있는 명상, 그리고 정말 오롯이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배울 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이 좀 작게 드는
신경 심리 검사를 하면은 어떠신지 했는데 신경 심리 검사를 하려면은 네, 우리 거 어디에서 저 어르신 거 끄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심리검사는 이 대학병원이나 꽤 큰 종합병원 정도는 가셔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문적인 신경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임상심리사가 있는 병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신경심리검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SB라고 하는 겁니다. SNSB는 국내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저희 신경과하고 임상심리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끼리 만드신 거예요. 이 국가적인 검증을 받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SNSB. 이 SNSB라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이 화성 근처라면은 저희 동탄성심병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산 한국병원도 가능합니다. 이 얼마 전까지는 좋은 오산병원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거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빈센트 병원, 그리고 동수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경과에서는 이 검사가 신경과 개인 의원에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 검사법은 정신과 쪽에서 개발한 검사법인데요. CERAD, 세라드라고 부릅니다. 이 세라드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세라드라는 검사도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고 몇몇 치매 관련한 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비용은 한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래는 약을 많이 먹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아까 종합 비타민도 저희가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 때부터 고혈압, 선천성 고혈압이라든지 저도 고혈압 약을 약한 거를 지금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한 10년째. 네. 그럼 오메가3, 이렇게 종합 비타민 이런 걸 어떻게 먹으면 효율이 있을까요? 아침에 먹는 거하고 저녁에 먹는 거하고. 잠시만요. 네, 질문 끝나셨으면 마이크 잠깐 꺼주시고요. 네. 일단은 고혈압이 있고 또 콩팥은 튼튼하다면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금 신경 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대부분은 녹황색 채소니까요. 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 근대, 시금치,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브로콜리 이런 거 참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거 살짝 데쳐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메가3 섭취하시는 시간대는 저는 식사와 함께 드셨으면 좋겠어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은 식사와 함께 이 기름기 성분이 잘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식사 같은 걸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걸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오메가3를 하나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를 빈속에 먹으면 좀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니까요. 식후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사실 많이 먹어도 돼요. 하루에 4,000mg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우리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대개 1,000에서 2,000mg이니까 많게는 4알, 적게는 한두 알 정도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드시고 계시는 오메가3를 설명서를 잘 보셔야겠죠. 거기에 하루에 한두 번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2번까지 그냥 드세요. 하루에 1회에서 3회 또는 4회 나눠서 먹어라. 그러면은 3알, 4알 드셔도 돼요. 저는 거기 나와 있는 최대 용량까지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식후에 드시는 게 낫겠죠. 식후에 드시고요. 또 요새
이 중성지방이 많이 높으신 분들,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거나 또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데 이상지질혈증 약을 먹어도 잘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서 오메가3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피 검사를 좀 해보세요. 피 검사를 해보시고 그 검사상에서 고중성지방 혈증이 높게 나오거나 약을 적절하게 먹었는데도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게 조정이 잘 안 되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면 오메가3도 처방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먹으면 엄청 싸게, 엄청 고용량의 오메가3를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시간대랑 상관없어요. 근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역시 속이 좀 쓰릴 수 있죠. 그것도 칼슘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동맥경화가 많은데 석회가 많이 껴있는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그 칼슘 들어있는 비타민제는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만 들어있는 비타민제를 드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들께 좋은 비타민제 하면 꼭 그 칼슘이 같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비타민 B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나의 동맥경화의 성향을 미리 봐가지고 석회가 많이 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 속 쓰릴 만한 비타민이라면 공복에 드셔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식사 후에 챙겨 드시는 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들과 이 실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줌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혹은 저희 동탄노브 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한 이 제3차 치매 예방 공개 강좌 이 내용도 저희 동탄노브 TV 유튜브에 개설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동탄노브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또 교수님을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한 다음에 우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카메라를 보시고 양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